택배 왔어요, 택배. 사연 택배. 자식이 원수라더니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쥐면 부서질까? 불면 날아갈까? 한평생 자식들만 바라보며 마지못해 살았는데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호러미 뒤통수를 친 것도 모자라 아예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었으니까요. 어쩌다 일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제가 자식을 잘못 키운 건 아닌지 눈물로 밤을 지새운 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지금 제 아들은 감옥에 있습니다. 누구보다 믿고 의지했던 큰아들을 감옥에 보낸 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엄마인 저였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저는 친척의 소개로 27 당시로서는 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시골에서 과수원을 하던 남편은 성실하고 참 착한 사람이었죠. 어릴 때부터 과일을 좋아했던 저는 나중에 크면 과수원집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었는데 그런 남편을 만난 게 운명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과수원이 큰 편은 아니었지만 부지런한 남편 덕에 먹고 사는 걱정은 없었습니다. 부부 금슬도 좋아서 결혼하자마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둘이나 낳았어요. 아들을 낳아서 대가 끊길 걱정은 없으니 셋째는 꼭 딸을 갖자며 남편이랑 약속하기도 했죠. 하지만 둘째 아들이 돌이 되기도 전에 남편은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장날을 맞아서 수확한 과일을 트럭에 싣고 팔러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사고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남편은 눈을 감은 후였습니다. 잠든 둘째를 업은 채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은 하염없이 흐르는데 목구멍으로는 아무런 소리도 낼 수 없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 모르겠어요. 큰애는 무섭다고 엄마 치맛자락을 붙잡고 울어대지, 둘째는 배고프다고 수시로 칭얼대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핏덩이들을 두고 어떻게 눈을 감았을까 생각하면 애써 참았던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혹한 현실은 그 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장 먹고 살 일이 걱정인데 어린 두 아이를 키우면서 과수원 일까지 해내기는 역부족이었어요. 좁은 시골 마을에서 청상갑으로 사는 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다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는 소리도 들어야 했고요. 과수원 일을 도와주러 온 인부들은 과부라는 사실을 알고 함부로 추근대기도 했죠. 아무리 힘들고 서러워도 아이들을 생각하며 꾹 참고 있었는데 남편도 없이 그곳에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습니다. 과수원을 볼 때마다 그곳에서 일을 하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라 괴롭기도 했고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라도 도시로 나가는 편이 나았죠. 그렇게 남편의 고향을 떠나 도시로 정착했습니다. 과수원을 판 돈으로는 전셋집을 마련하고 미용 도구들을 샀어요. 미용실을 차릴 형편은 안 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머리를 해주고 얼굴 마사지도 해주면서 밥벌이를 하려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용 기술을 배웠던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미용실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아이 둘을 데리고 살아가려면 뭐라도 해야 하는데 아직은 애들이 어려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결혼 전에 배워둔 기술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가방에 미용 도구와 화장품을 챙겨 들고 이 동네, 저 동네 안 가본 데가 없었어요. 포대기에 둘째를 들쳐 맨 채 한 손으로는 큰애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녀야 했죠. 애 둘을 데리고 일을 하다 보니 물론 싫어하는 손님도 많았습니다. 손님 머리를 말다가 애 젖을 주고 손님 얼굴을 마사지하다가 애 기저귀를 가는 시기였죠. 애 우는 소리가 싫다고 돈도 못 받은 채 쫓겨나기도 일쑤였고요. 그래도 혼자 몸으로 애 키우느라 애쓴다며 일부러 불러주는 손님도 많았어요. 잠깐이라도 쉬라며 저 대신 애를 봐주시는 분들도 있었답니다. 솜씨가 좋다고 제법 입소문이 나면서 단골들도 꽤 생겼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좋은 손님들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죠. 둘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에는
제 미용실을 가질 수 있게 됐고요. 두 아들 모두 건강하게 자라준 데다 공부도 제법 하는 편이라 힘든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엄마를 위하는 마음이 각별하고 또래보다 의젓한 게 한편으로는 미안하면서도 또 고마웠습니다. 제가 아무리 아빠 몫까지 다 한다고 해도 분명 모자람이 있었을 텐데 예민한 사춘기 때에도 반항 한 번 한 적이 없었어요. 주변에서도 자식 잘 키웠다고 어찌나 칭찬이 자자하던지 아들들 덕분에 저 역시도 기죽지 않고 어깨 펴고 다닐 수 있었죠. 큰아들은 어릴 때부터 유달리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자기가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해 가장 노릇을 할 거라며 저한테 노후는 걱정 말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공부도 잘해서 서울에 있는 이름 있는 대학에도 한 번에 탁 붙었고요. 힘들게 공부하는 틈틈이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제 앞가림을 했습니다. 어려운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피곤할 텐데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라고 해도 듣지를 않더라고요. 엄마를 더 이상 힘들게 할 수는 없다면서요.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이런 아들이면 10명도 더 키우겠다 싶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큰아들은 몇 번의 낙방 끝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신입이라 눈코 들 새 없이 바쁘다며 취직을 한 후로는 큰아들 얼굴 보기가 영 힘들더라고요. 자꾸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여기 이 사진 한번 봐봐. 참하게 생겼지? 우리 사돈댁 처녀인데 어른들한테 그렇게 잘한다고 하더라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어른들한테 하는 것 보면 딱 감이 오잖아. 요즘에 이런 며느리감 흔치 않아요. 내가 관연한 딸이 있으면 덥석 사위 삼을 건데 남 주려니까 아까워 죽겠네. 오가는 손님들마다 우리 큰아들을 눈독들이며 참한 섹시감을 소개해주겠다고 난리였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큰아들 얼굴 보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바빠서 못 오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서울로 가서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해먹이고 싶었는데 한사코 못 오게 했어요. 바빠서 얼굴 볼 시간도 없는데 괜히 엄마 힘들게 하기는 싫다면서 말이죠.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야근에다가 상사 눈치까지 보느라 힘든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게다가 신입사원이니까 이래저래 눈치도 보고 할 일도 많아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괜히 엄마가 서울로 찾아간다고 하면 더 부담이 될까봐 아예 그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고요. 취직을 하기 전까지는 제가 서울 자취방에 종종 찾아가서 청소도 해주고 반찬도 해서 보내줬거든요. 그런데 직장을 다니면서 회사 근처로 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주소를 물어봐도 나중에 알려주겠다고만 하고요. 그래서 저는 아들이 어디에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평상시에도 늘 믿음직스러운 아들이라 그저 잘 지내려니 하면서 문자로 안부를 묻는 게 고작이었어요. 하지만 애 얼굴을 못 보는 날이 한 달, 두 달 길어지면서 슬슬 걱정이 되더라고요.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주말에 다짜고짜 서울로 찾아갔죠. 어디 사는지도 모른 채 회사 근처로 무작정 찾아갔어요. 그리고 큰애에게 지금 회사 근처니까 잠깐이라도 얼굴 보여달라고 문자를 했죠. 근처 카페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렸을까. 아들이 헐레벌떡 뛰어오더라고요. 한마디로 행색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일이 많이 고됐는지 살도 많이 빠지고 얼굴도 퀭한 게 여간 안쓰러운 게 아니었어요. 미리 전화라도 좀 하고 오시지. 저는 주말에도 일을 하는 날이 많아서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시면 곤란해요. 지금도 잠깐만 양해 구하고 나온 거라서 빨리 들어가 봐야 해요. 제가 조만간 집에 들를게요. 몇 달 만에 본 아들인데 정작 아들 얼굴을 본 건 10분 남짓이었습니다. 다시 일하러 가야 한다며 커피를 물 마시듯이 들이키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서둘러 카페를 나갔죠. 평소에는 엄마한테 살갑게 굴던 녀석이 갑자기 차갑게 변해버린 것 같아서 속이 쓰렸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싶어서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일 그만두고 같이 집으로 가자고 하고 싶었습니다. 남들처럼 있는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이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살 텐데 하는 생각이 들자 괜히 더 미안했어요.
아들네 집에서 하룻밤 잘 요량으로 이것저것 챙겨왔는데 그 짐을 고스란히 들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집에 와서도 내내 마음이 편치를 않더라고요. 몰골을 보아하니 제 몸을 혹사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억지로 손을 잡아 끌어서라도 병원에 데려갔어야 하나 후회도 했었더랬죠. 큰애도 엄마를 그렇게 보낸 게 미안했는지 얼마 후에 집으로 왔더라고요. 회사에서 힘들게 휴가를 받았다면서 일주일 동안 집에서 지낼 거라고요. 겉으로 내색은 안 했지만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동안 그동안 못해준 엄마 노릇을 톡톡히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매일 같이 몸에 좋다는 보양식을 해다 먹였습니다. 오랜만에 식구들이 한자리에 앉아 밥을 먹는 모습을 보니 진짜 안 먹어도 배가 부르더군요. 하지만 시간은 정말 쏜살같이 흘러갔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하루가 길고 무료하다고 느끼는 날이 많았었는데 이럴 때는 또 시간이 빨리 흐르더라고요. 큰애가 서울에 가기 전에 챙겨야 할 게 많았습니다. 마침 5일장이 열리는 날이라서 아침부터 서둘러 장을 보러 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장도 보고 5일장 구경도 하고 좋아하는 장터국수까지 먹고 왔을 테지만 그날은 마음이 급했어요. 살 것만 탁탁 사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죠. 늘 하던 대로 옷을 갈아입으려 안방문을 열었다가 그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시커먼 그림자가 안방 서랍문을 열고 뭔가를 찾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죠. 제 소리에 도둑도 놀랐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군요. 그런데 차라리 도둑이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엄마, 뭐 좀 찾으려고요. 맞다. 면봉. 귀가 간지러워서 면봉을 찾고 있는데 거실에는 안 보여서요. 혹시 안방에 있나 해서. 큰애는 상당히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애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엄마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에이 설마 하면서 애써 부정을 했죠. 엄마가 돼서 아들을 의심하는 건 못할 짓이니까요. 그렇게 큰애를 다시 서울로 떠나보내고 얼마 후부터 저에게 이상한 문자가 날아왔어요. 뭔지 몰라서 둘째 아들한테 문자를 보여주면서 물어봤죠. 엄마, 이거 보이스피싱이에요. 엄마가 해외에서 물건을 샀다고 그 대금이 결제됐다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 요즘 이런 식으로 보이스피싱 하는 경우가 많대. 해외 사이트에서 50만 원이 넘는 돈을 결제했다는 문자였는데 제 평생 그런 건 해본 적도 없고 하는 방법도 몰랐어요. 둘째 말대로 보이스피싱이 맞나 보다 했죠. 요즘 보이스피싱은 전화로 안 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싶어서 친구들한테도 조심하라고 얘기했어요. 그 뒤로도 현금 서비스를 받았다는 문자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별의별 방법으로 다 보이스피싱을 하는구나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둘째한테는 아예 문자를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다 보이스피싱이 아니었습니다. 은행에 갈 일이 있어서 간 김에 통장 정리를 하는데 그 돈이 고스란히 제 통장에 빠져나간 게 아니겠어요. 다 합해서 1,000만 원이 넘는 큰 돈이었습니다.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안방 서랍을 열었어요. 큰애가 뭔가를 찾던 바로 그 서랍이요. 거기에는 제 통장과 집문서, 보험증서 같은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살펴봤지만 없어진 서류는 없더라고요. 둘째가 퇴근하자마자 통장이랑 문자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둘째는 컴퓨터를 켜고 이것저것 알아보더니 심각한 얼굴로 물었죠. 확실히 엄마가 한 게 아닌 거죠. 다른 사람한테 엄마 주민등록번호나 통장 비밀번호 같은 거 알려준 적도 없고. 둘째는 누군가 제 명의를 도용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큰애한테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았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번이나 전화를 했지만 큰애는 받지 않았습니다. 일이 바빠서 그럴지도 모르니까 문자를 남겼죠. 그랬더니 금방 전화가 오더라고요. 엄마, 그거 제가 한 거예요. 미리 말씀드린다는 걸 깜빡했네.
회사에서 처리할 일이 있어서 엄마 명의를 좀 빌린 건데 자세히 설명하려면 좀 복잡해서요. 돈은 나중에 회사에서 다시 보내줄 거예요. 금방 돌려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한 사정을 알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모르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한 건 아니니 한편으로는 안심이 됐습니다. 둘째는 형이 다니는 대기업이 그런 식으로 엉성하게 회계를 처리하지는 않는다면서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큰애와 통화를 하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엄마가 자식을 믿지 않으면 누가 믿겠어요. 만에 하나 회사 일 때문이 아니라 큰애가 그 큰 돈을 그냥 썼다고 해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거니 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큰애는 허투루 돈을 쓸 애가 아니었으니까요. 전부는 아니지만 몇 차례 돈이 입금되기도 했습니다. 보낸 사람도 큰애가 다니는 회사 이름이었고요. 한동안 제 휴대폰으로 이상한 문자가 오는 일도 없어서 이제 다 끝났나 보다 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대출 이자가 연체됐다는 문자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돈은 1억 원이라는 거액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돈인지 억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벌렁거렸어요. 가뜩이나 형을 의심하고 있는 둘째에게는 입도 번근 못했습니다. 저 혼자 소가리를 하다가 큰애한테 연락을 했죠. 아유, 그게 엄마한테 갔어요. 딱 한 달 연체가 된 건데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이게 무조건 되는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투자 좀 한 거예요. 제 이름으로 하면 회사에서 알게 되니까 엄마 이름으로 한 거고요. 그거 제가 다 해결할 테니까 염려 마세요. 하지만 아들의 말과는 달리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대출 연체 문자는 계속 왔습니다. 우리 애가 뭔가 잘못된 일에 휘말린 건 아닌지 진심으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애 말만 믿고 그냥 내버려 둘 일이 아니었어요. 둘째에게는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온다고 하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사전에 연락도 안 하고 큰애가 다닌다는 회사에 무작정 찾아갔죠. 회사 로비에 있는 아가씨에게 아들 녀석을 찾아왔다고 하면서 이름을 댔는데 세상에나 그런 사람은 자기네 회사에 없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몇 번이고 다시 확인을 해달라고 했지만 아들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넋이 나간 채 멍하니 서 있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회사 직원이 다가와 재차 확인을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참이 지나 다른 직원 한 명과 함께 찾아와서 어렵게 말을 꺼내더군요. 큰애가 회사에 다닌 건 맞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퇴직을 했다고요. 퇴직을 한 이유가 뭔지 물어도 아들에게 직접 듣는 게 좋겠다면서 말을 얼버무렸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죠. 평범한 사유로 퇴직을 한 게 아니라는 건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회사도 다니지 않는데 다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제 이름으로 현금 서비스에 대출까지 받아야 했던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착한 아들이 나쁜 일에 휘말린 게 분명했습니다. 사기를 당했거나 아니면 협박을 당했거나요. 뭐가 됐든 간에 엄마한테 알리지 않고 자기 혼자 일을 해결하려다 이렇게까지 일이 커진 거겠죠. 지난번에 만났던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큰애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일이 바빠서 못 나온다는 걸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억지를 부렸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큰애가 부랴부랴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디서 뭘 하다 온 건지 지난번에 만났을 때보다 더 초췌한 몰골이더군요. 여기 오기 전에 회사에 찾아갔던 일에 대해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퇴직을 했는지, 퇴직을 했는데도 왜 식구들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물었죠. 사실 회사 일이 적성에 맞지 않더라고요. 마침 대학 동기가 괜찮은 사업 아이템을 들고 와서 같이 하자고 하길래 이때다 싶어서 사직서를 썼어요. 지금은 사업 초기라서 돈 들어갈 일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사업이 슬슬 안정기에 접어들려고 하니까 엄마 돈은 금방 갚을게요. 좀 있으면 따로 생활비도 드릴 수 있을 거고 엄마 노후도 제가 책임질 거예요. 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뭐라 할 수 있나요? 힘들게 들어간 회사를 때려칠 정도라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도 엄마한테 솔직히 얘기했으면 집을 팔아서라도 뒷바라지를 해줬을 텐데 거짓말까지 한 게 서운하긴 했습니다. 물론 엄마 걱정 안 시키려는 큰애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요. 남들은 자식한테 아예 회사를 차려주기도 한다는데 부모가 그럴 능력이 안 되니까 자식이 이렇게 고생한다 싶었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장기라도 떼어줄 수 있으니까 뭐든 말만 하라고 했죠. 사실을 안 이상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게 엄마 맘이 더 불편하다고요. 큰애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명색이 회사 공동대표로 있는데 주소지가 월세라서요. 아무래도 투자자들 보기가 좀 그래서 지금 엄마 집 명의만 제 이름으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진짜 집은 손 안 댈게요. 그냥 서류상으로 명의만 제 이름으로 돼 있으면 돼요. 어차피 아들들에게 물려주려고 한 재산인데 시기가 조금 빨라진 것뿐이라고 생각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 길로 동사무소에 가서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고 서둘러 등기 이전 준비를 했죠. 둘째가 서운해할까봐 집 명의를 바꾸는 일은 큰애와 저만 아는 비밀로 하기로 했고요. 하지만 큰애에 대한 믿음은 결국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 결국 집이 딴 사람에게 넘어갈 지경이 돼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영문도 모른 채 집에서 쫓겨나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죠. 그날 이후로 큰애는 전화도 받지 않고 아예 연락이 끊겼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둘째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사귀는 여자친구와 좀 있으면 결혼을 할 생각이었는데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요. 둘째가 결혼 비용으로 모아뒀던 돈에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급하게 살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살던 집은 이미 큰애 명의로 돼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대출금을 갚아봤자 언제 또 남의 손에 넘어갈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둘째한테는 너무도 미안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결혼을 해서 단란한 가정을 꾸리려던 계획이 저와 형 때문에 미뤄지게 생겼으니까요. 애들 출가시키면 고향에 내려가서 조용히 살려던 제 바람도 허사가 됐습니다. 평생 힘들게 모아온 재산이라고 해봐야 집과 통장 몇 개가 전부인데 큰애가 다 날려버렸으니 말입니다. 제가 뭘 그리 잘못했길래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30이라는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고 자식 둘 건사하느라 평생 죽어라 일만 했는데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안 듣게 하려고 남한테 폐 한 번 끼친 적이 없는데 제가 살아온 세월이 한꺼번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뭐 때문에 그동안 아등바등 살아왔던 걸까요? 내 아들이 잘못한 거라면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자식이 못된 짓을 하는데도 내 자식이니까 하고 못 본 척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저 역시 아들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먼저 어떻게 된 영문인지부터 알아야 했어요. 하지만 큰애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서울 어디쯤 사는지도 모르니까 무작정 찾아다닐 수도 없었죠. 행여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단서라도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안 되더군요. 성인이 된 자식은 부모가 마음대로 실종 신고도 할 수 없었어요. 큰애의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 연락처를 다 뒤져서 수소문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찾아갔던 회사 직원을 만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그간의 사정도 들었고요. 회사는 큰애 자의로 퇴직을 한 게 아니더군요. 취직을 하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걸핏하면 회사에 결근을 하고 회사에 나와서도 도무지 일에 집중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수가 많아서 팀원들이랑 사이도 좋지 않았다고 하고요. 일은 제대로 못하면서 월급을 가불해달라는 얘기도 몇 번이나 했다고 해요. 결국 회사에서는 해고를 하기로 결정한 거고요. 큰애 친구들에게 들은 얘기는 더 기가 막혔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이라는 거에 손을 댔다더군요. 비트코인이라는 건 뉴스에서만 얼핏 들었지 그게 뭔지는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주식에 투자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면 돈을 엄청 많이 불릴 수 있다고 해서 젊은 애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을 한 모양이었어요. 친구들 얘기로는 처음에는 소소하게 생활비를 벌려고 시작했다고 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기는 힘들고 그렇다고 엄마한테 손을 벌릴 수도 없어서 그랬다고요. 하지만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자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면서까지 점점 더 많은 돈을 투자했고 결국 크게 손해를 봤다네요. 날린 돈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비트코인에 투자한다고 또 빚을 갚는다고 웬만한 학교 동창들에게는 다 돈을 빌린 모양이더라고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럴 수 있다 싶었습니다. 얼마가 됐든 제 힘 닿는 데까지 일해서 갚아나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은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돈 갚으라는 독촉이 심해지자 결국 도박에까지 손을 댔다고 하더군요. 컴퓨터로 하는 온라인 도박인가 뭔가를 밤새 하다가 회사를 결근하는 일도 잦았다고 하고요. 나중에는 거의 도박에 빠져서 넛이 나간 채 다녔다고 해요. 일이 곧해서 살이 빠지고 얼굴이 수척해졌나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다 도박 때문이었던 겁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배 아파서 낳은 제가 키운 자식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술이나 여자는 항상 조심하고 도박에는 발도 들이지 말라고 입버릇처럼 얘기했는데 마치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 같았죠. 제가 만난 친구들도 다 피해자였어요. 돈을 빌려준 건 기본이고 제가 당했던 것처럼 명의를 도용당해서 대출 사기를 당한 친구도 여럿 있었어요. 사기죄로 고발하려고 했는데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까 그제야 돈을 갚더래요. 아마도 제 명의로 빌린 돈으로 갚은 거겠죠. 지금까지 감옥에 가지 않은 게 오히려 천운이라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남한테 폐 끼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건만 민폐도 그런 민폐가 없었습니다. 늘 점잖고 믿음직했던 아들이 도박꾼에다가 남 등쳐먹는 사기꾼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모르는 피해자가 얼마나 더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큰애를 막아야 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또 무슨 짓을 벌이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저야 엄마니까 가족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선량한 다른 사람에게까지 폐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배운 건 많지 않아도 뉴스는 자주 보는데 사기 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이 피눈물 흘리는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지금도 내가 모르는 어딘가에서 우리 아들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죽어서도 눈을 감을 수 없겠더라고요. 아들의 나쁜 짓을 멈출 방법이 뭘까 한참을 고심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조언도 구했고요. 결론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엄마인 제가 먼저 우리 애의 죄를 묻기로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러 가는 날에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내가 내 손으로 내 아들 인생을 망치는 건 아닐까?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생각을 했죠. 고소장을 접수하는 당일 아침에도 경찰서 앞까지 갔다가 다시 발길을 돌리기를 여러 번 반복했고요. 그럴 때마다 내 자식이 귀한 만큼 남의 자식도 귀하다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애가 피해를 준 사람들도 누군가의 귀한 자식일 테니까요. 경찰도 아들을 사기죄로 고발한 엄마가 신기한 모양이었습니다. 몇 번이고 고소장을 접수하는 게 맞냐고 물어보더군요. 그 후로도 매일 같이 경찰서로 찾아가 아들을 빨리 찾아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멈추게 해달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드디어 아들을 찾았다고요. 저랑 연락이 끊긴 이후로 지방에 있는 모텔을 전전하면서 숨어 지냈나 보더라고요.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 행여라도 아픈 곳은 없는지 제 눈으로 아들을 직접 봐야 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한달음에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신발을 짝짝이로 신은 줄도 모르고 말이죠. 수갑을 차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그렇게 낯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왔다고 제가 보는 앞에서는 수갑을 풀어주더군요.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의 손을 부여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눈물이 앞을 가려서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붙잡은 아들의 손이 거칠고 핏줄이 만져질 정도로 말라 있어서 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밀린 얘기를 나누기 전에 따끈한 국밥부터 시켜달라고 부탁했어요. 아들은 그동안 죽도 못 얻어먹은 것처럼 피골이 상접해 있었거든요. 음식을 보자마자 허겁지겁 먹어대는 모습에 또다시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듣자 하니 최근 3일 동안은 아무것도 못 먹은 채 물만 마시면서 버텼다고 하더라고요. 식사를 마친 아들은 한동안 저에 대한 원망을 털어놨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엄마라는 사람이 자식을 고소했으니까 충격을 받을 만도 했겠죠.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이 감옥에 보내고 싶어 하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아들 대신 제가 감옥에 가고 싶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검찰로 송치돼서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도 매일같이 면회를 갔습니다. 저를 향한 아들의 원망이 무서워서가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달게 죗값을 받으라고 설득하기 위해서였어요. 이유가 뭐였든 사정이 어쨌든 간에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1심 재판에서 아들은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를 하면 형량이 더 줄어들 수 있다고 했지만 아들은 항소를 거부했어요. 죗값 좀 덜 받자고 비싼 소송비에 귀한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다고요. 교도소에도 자주 면회를 갔는데 아들의 얼굴은 밖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편안해 보였어요. 감방에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어요. 출소를 하면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겠다면서 이런저런 자격증 시험을 보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도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돈이 생길 때마다 피해자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빚을 갚아나가고 있고요. 아들의 죄가 어디 아들 혼자만의 죄인가요? 잘못 키운 제 죄기도 하죠. 아들을 감옥에 보내놓고 나서는 아무리 맛있는 밥을 먹어도 입안이 껄끄러워서 체하기 일쑤였습니다. 날이 훤히 밝을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도 많았고요. 걸핏하면 자다가 깨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밤도 허다했습니다. 쥐면 부서질까, 불면 날아갈까, 애명 들면 키운 자식이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면 밥이 입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한겨울에도 보일러를 틀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저도 아들처럼 수영 생활을 하자는 거였어요. 콩밥에 나물 반찬만 간단하게 차려서 먹고 침대 대신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서 칼잠을 자기로 했죠.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둘째 녀석은 유난이라면서 잔소리를 해댔지만 결국 제 뜻에 따라줬어요. 엄마 마음 편한 게 제일이라면서요. 이제 2달만 있으면 아들이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그동안 얼마나 갑갑하고 힘들었을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도 없지만요. 어떤 의미에서는 환골탈태하고 새로 태어나는 날이잖아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라 어쩔 수 없다지만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잘못을 바로잡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열심히 살아볼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들이 교도소 문 밖을 나오면 있는 힘껏 안아줄 생각이에요. 앞으로 어떤 모진 풍파가 다가와도 엄마는 절대로 내 손을 놓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 둘이 힘을 합쳐 잘 헤쳐나가 보자는 의미에서요.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가며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다시 한자리에 모이는 날 남편 산소부터 다녀오려고요. 우리 아들이 2번 다시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게 잘 지켜봐 달라고요. 이 글을 쓰다 보니 갑자기 오래된 영화 한 편이 떠오르네요. 예전에 수렁에서 건진 내 딸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영화를 보지도 못했지만
제목만큼은 기억에 남았거든요. 그 제목대로라면 수렁에서 건진 내 아들이 되네요. 수렁에서 건진 제 아들이 예전 모습처럼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도 제 아들을 나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잘 지켜볼게요. 길고 두서없는 제 하소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